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양효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방직 시험 보고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아직 시험장에 가서 직접 시험을 치르진 않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내년에 승리를 거머쥐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각각의 목적은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지금 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추세가 어떠한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해설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 이번 시험의 난도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중에서 중하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국가직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 논할 때 아마도 이 흐름의 추세는 유사하게 갈 것이다. 비문학이 가장 강세가 되어가는 추세도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법보다는 또 이 비문학과 어휘의 측면에서 조금 더 강점을 둘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것이 맞아 들어가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흐름을 이어가는 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비중으로 한번 따져서 보면은요. 우리 출제 비중을 분석을 해보면 비문학에서 55%라고 되어 있죠. 자, 11문제, 20문제 중에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11문제에는 전부 다 독해 문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화법 문제, 말하기 방식을 묻는 화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퇴고하기를 요구하는 우리 작문 문제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순서 재배치하는 이 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사실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독해 문제들이 함께 포함되어서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어휘가 15%로 세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했었던 것은 지금까지 늘 등장을 해 왔었던 한자성어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독특했다. 저는 한자성어 너무 열심히 외웠는데 조금 허무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번 시험에서 한자성어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자성어를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앞으로도 한자나 한자성어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비중. 자, 꼭 우리가 암기하고 가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만 이례적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자어와 관련된 이음절 한자어와 관련된 문제들로 자, 총 세 문제 지금 나왔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조금 걱정을 했었던 고유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요. 한자 문제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법 같은 경우에는 10%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물어보는 우리 문장 성분을 파악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가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어 규범과 관련된 한글 맞춤법 문제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한글 맞춤법 문제는 자,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공문서를 쓰실 일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공문서를 쓰셔야 되겠죠? 어법의 문제가 아무리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그리고 한글 맞춤법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이렇게 두 문제가 등장을 하였고요.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은 크게 변별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조금 쉬운 어법의 영역의 문제들이 등장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이 네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20%로 네 문제였는데요.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자, 네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 선생님, 작품들이 그래도 눈에 익어요. 좀 반가운 작품들이 많았었죠. 고전시가도 모두 다 우리 수업 중에 정리를 했었던 작품들. 그리고 이 고전소설도요, 춘향전이 등장을 했어요. 현대소설, 아홉 켤레로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경우, 자, 이 소설은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정말 최소한 4번, 5번을 봐왔었던 작품이었거든요. 익숙한 작품인 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문제를 푸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이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이런 생소한 문학 작품이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 또한 무난히 푸셨을 것이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네 가지 영역을 보았을 때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측면. 자, 보시면은요. 비문학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앞으로도 높을 것입니다. 자, 왜냐면은요. 국어 교육의 목표 자체가 이제는 우리 현대 사회인들에게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독해력, 즉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의 비중은 지금 거의 55%, 60%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앞으로도 쭉 그렇게 비문학의 비중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양의 문제들을 시간 내에 조금은 빠르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네 문제가 등장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모두 작품에 쓰인 표현 기법을 분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쓰이는 표현 기법의 용어와 그리고 그 용어를 통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꼭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작품의 표현 기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하겠구나라는 거고요.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한자나 한자성어를 꾸준히 암기합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자성어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해부터 한자성어의 이 공부는 조금은 간과해도 돼.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한자성어도 한자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으로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한자성어 꼭 함께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 난이도를 보셔도 아셨을 것이고 지난 국가직이나 작년 문제를 보셨어도 아셨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고난도의 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역적인 암기의 예외적인 부분들까지 외워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수 문법, 기본적인 문법, 어법 이런 부분에만 조금 치중을 해서 잊지 않도록 반복적으로만 학습을 해주신다면 어법은 좀 무난하게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마치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지방직 구급 시험 문제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기억리을의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말하기 방식입니다. 1번 문제부터 화법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수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면서 조금은 놀랐었던 것이 너무 1번 문제부터 변별력이 없는 문제를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대화가 김 주무관과 최 주무관의 두 사람의 대화로 지금 이 짧은 글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선지 보시면은 기억. 최 주무관이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에 대해서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지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가 공감이에요, 공감. 그런데 지금 최 주무관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저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나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어, 나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감을 표현하고 있는 건 맞구나. 1번부터 정답이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 아시죠? 1번부터 너무 쉽게 정답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훌훌 떨쳐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정답이 쉽게 나오지? 라는 생각에 2, 3, 4번까지 다 확인을 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이 늘잖아요. 자, 맞아요. 2번, 3번, 4번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김주무관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자, 니은 보시면은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 질문하고 있다. 직접 질문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직접 질문이면은 당연히 문장의 마지막이 의문문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에요 라고 평서형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당연히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요. 최 주무관이 말을 합니다.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면을 더 조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김 주무관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최 주무관은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상대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번 너무 쉽게 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김 주무관이 말을 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했을 때 의문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최 주무관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 등을 조사하자라고 했지 반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굉장히 쉽게 1번이 나왔고요. 자, 요 문제는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면 안 되는 화법 문제였다. 비문학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2번. 문단이나 문장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문제도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파트를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이번에 지방직 9급에서 출제된 이 문장의 순서 재배치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좀 쉽게 나왔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올바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다를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순서를 찾는다라기보다는 문단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힌트를 좀 잘 잡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우선 보시면은요. 가 부분에서 그에 따르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그러면 최소한 가의 문장의 바로 앞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교수를 언급하고 있는 나가 가보다 먼저 배치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자, 항상 제가 짝이 되는 두 아이를 찾으라고 했었죠. 나가, 자, 나와 가가 세트로 앞뒤로 묶여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나가 묶여져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우리는요. 두 개의 선지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처럼, 자, 우리가 여기에 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담화 표지는 앞 내용을 모두 다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되어, 자, 전두엽이 훈련되어라고 했는데요. 그럼 다의 문단 앞에는 전두엽과 관련된 이야기가 배치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에서 A 교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그에 따르면 뇌의 전두엽은 상상력을 관장하는데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돼요.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자, 당연히 가에서 언급된 전두엽에 이어서 다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럼 순서를 다시 배치하자면요. 나, 가, 다가 되겠네요. 자, 1번 아니면 4번이었었는데 나, 가, 다 정확하게 1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은 전체적인 독해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조금은 문단이나 문장에서 주고 있는 그 힌트들을 잡아내는 그 능력을 조금 더 키우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답 1번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3번. 기억리을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필수문법에서 우리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한 번이라도 문장 성분과 관련된 이론을 학습을 하신 분이었다면 아유 문제 너무 쉬운데 라고 하셨을 거고요.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으셨지만 경험 삼아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자, 기본적인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론을 필수적으로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지원은 자는 동생을 깨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뒤에 붙어 있는 조사를 보자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는 격조사를 통해서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은는과 같은 보조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보조사 대신에 격조사를 넣어보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자는 동생을 깨웠다가 적합할 거고요. 자, 이때 이는 주격조사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의 지원은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등장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이다. 자, 올바른 설명 되겠죠? 자, 그 다음요. 유서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자, 만들었다. 서술어예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자, 만들다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만들었다로 끝나면 안 되겠죠.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바로 타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타동사라고 하는데요. 자, 마시다. 나는 마셨어. 무엇을 마셨는지 필요로 하겠죠. 마시다 타동사입니다. 나는 먹었어. 무엇을 먹었는지 필요로 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먹었다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들다 같은 경우에도요. 무엇을 만들었는지 주어 이외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요구하는 타동사이자 자, 서술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우리 시험장에서 이 문장 보신 분들 너무너무 귀엽다라는 생각 드셨죠? 이 문장 우리가 수업 때 정말 고스란히 써서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격조사를 통해서 문장 성분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되다나 아니다가 오게 된다면 이때의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라고 했습니다. 자, 복격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가 붙어서 얼음이 같은 경우에는 보어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3번 보시면은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이다. 부사어가 아니라 되다나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보어가 왔다라고 알 수가 있죠. 네, 굉장히 좀 쉬웠고요. 어머나 했을 때 감탄사죠. 자, 감탄사.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 자, 감탄사는요. 문장 성분상 독립어에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정확하게 올바른 설명.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었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어법의 비중이 적다고 해서 절대 어법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법에 대한 필수적인 이론을 꼭꼭꼭 1회독은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한 번이라도 충실하게 이론 정리를 해두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기억의 소리율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 문제는요. 어휘 문제예요. 그리고 맹종, 탈피, 재고, 부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자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 단어들의 실질적인 한자를 이렇게 띄워 놓긴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각각 맹이 무슨 맹자고 종이 무슨 종자인지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여러분들이 이 센스만 좀 활용을 하셨다면은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을 직접 넣어보셨으면 너무너무 답이 쉽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다시 없애고요. 서구의 문화를 맹종하는 이들이 많다. 서구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따르는 이들이 많다. 자, 적절하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일한 생활에서 탈피하여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 자, 그전에는요. 안일한 생활을 했었대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일한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탈피라는 말 벗어나로 충분히 대신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회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자. 자, 여러분들 제고 너무너무 반갑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론 수업 때 어휘 테스트에서 아이의 제고와 어이의 제고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죠? 이자가 들어가는 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자가
다시 제자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봐. 이럴 때 쓰는 재고라고 했었고요. 자, 어휘의 재고 같은 경우는 제자가 끌 제자예요.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자. 너무너무 수업 때 많이 들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가우셨을 겁니다. 자, 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자. 적절하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연못 위를 부유하는 연잎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다. 선생님 부유라는 단어를 좀 저는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됩니다. 헤엄치는 연못 위를 헤엄치는 연잎. 자, 여러분들 연잎입니다. 연잎. 연잎. 연잎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잖아요. 연잎에 헤엄치는 거 보셨습니까? 연잎이 연잎이 이렇게 물 가운데를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헤엄치는 거 말이 안 되죠.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거. 마치 여러분들 불의 옥잠 아시나요? 불의 옥잠처럼 그냥 물 위에 동동동 떠 있다라는 거죠. 헤엄치는 연잎 넣었을 때 어색하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4번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센스를 발휘하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뜻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자, 맹종이라고 하는 거 원래 살짝 보이시나요? 눈목자 위에 이를 망자예요. 눈을 잃었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눈앞이 보이지 않은 맹인맹자예요. 맹인맹자. 그럼 맹인맹자에다가 조철종자가 들어갔으니까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도 막 쫓아가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요.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따르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탈피라고 하는 것은, 자, 탈피.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 탈피가요. 한자의 직접적인 뜻으로 따졌을 때는 곤충이라던가 이런 파충류라던가 이런 껍질 벗겨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껍질을 벗겨내는 행위를 탈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뜻 이외에도 상태나 처지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벗을 탈자에다가 피는요. 가죽 껍질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재고. 자, 드디어 재고 보시면은요. 끌제자, 높을 고자, 높이 끌어올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했고요. 자, 부유하는 부유. 부유. 자, 여러분들 이 부자 우리 수업 때 다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은요. 물수자다. 그리고 요거는 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손의 모양처럼 기억을 하자. 근데 밑에를 보면은요. 아이가 물속에 빠져 있으니까 물 위로 뜰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건져주는 거다. 그래서 뜰부 기억합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반갑게 나와 주었죠? 헤엄치다가 아니라요. 떠다니는 겁니다. 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4번. 네. 어휘 문제이고 사실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이지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5번 시들 너무너무 반갑지 않으셨습니까? 자, 가시 같은 경우에는요. 황진이의 시였고요. 그리고 나시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우리 해커스 본교재 이황의 도산 12곡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 12곡은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2곡, 즉 12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인데요. 우리 해커스 본교재는 사실 3개의 수만 선별적으로 실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요 부분은 우리 책에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출제자라면 차라리 이 부분을 중요하게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셔도 직접 도산 12곡 그 페이지에다가 요만큼의 내용을 써 넣으세요. 혹은 포스트잇 같은 데 써서 붙이셔도 되니까 요거 써 넣으시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래요.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파트가 어딘지는 공통적으로 눈에 띄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풀어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은 당연히 익숙한 작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었겠구나라는 생각에 다소 조금 뿌듯해하면서 네, 이렇게 풀어보았답니다. 자, 그러면 해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가에서 먼저 청산과 녹수의 대조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청산은 내 뜻이에요. 청산은 내 마음과도 같아요. 그리고 녹수는 님의 정과도 같다고 합니다. 자, 녹수가 흘러간들, 즉 님의 정이 흘러가 버린다고 해도 청산, 내 마음이 변할쏜가? 당신의 마음은 흘러가 버려도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 당신은 떠나버려도 내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산과 녹수의 대조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요. 나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나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청산은 어찌하야 만고에 푸르르며 색깔 나오면 무조건 시각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유수, 흐를 유자예요. 흐르는 물은 어찌하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고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자, 여러분들 풍경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색깔에 대해서, 색채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무조건 시각적 심상이다라고 했었죠. 자, 시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각적 심상, 뭔가 소리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각은 없었다. 자,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은 있었고요. 시각적 심상은 있었고요. 청각적 심상이 등장하지 않았다. 자, 그럼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죠? 2번. 자, 그리고 3번 이제 마저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 모두 대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를 활용하였다라고 하는 거는요. 구절이 짝을 맺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의, 앞구절과 뒷구절이 짝을 맺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대구법이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시 같은 경우에는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한고. 자, 초장과 중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 모두 대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맞는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 모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답을 요구하지는 않는, 즉 강조를 할 때 쓰이는 표현 기법이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가의 중장을 보시면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쏜가 변하겠는가 물어보고 있죠. 서리법.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예어 가는구나. 자, 여기서 서리법 한번 쓰였고요. 그 다음요.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하고 물어보는 방식이 쓰였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쓰였기 때문에 모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설명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2번에서 청각적 심상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무난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답이 2번인 것은 뭐 당연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것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이 등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대조법이라던가 감각적 이미지라던가 대구법, 서리적 표현과 같은 표현 기법을 직접 분석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표현 기법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표현 기법을 찾아가는 훈련을 좀 하시겠죠? 네. 문학에서는 표현 기법 분석하기가 중요하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요. 6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체 글의 중심 내용을 물어본다는 건 이꼴 주제를 물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자, 그럼 글에 대한 정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교환 가치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 그리고 사용 가치는 어떤 상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 자, 지금 가치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교환 가치가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치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사용 가치. 자, 보시면 전자가
우리가 또 이제 전자, 후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또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면서 어렵게 느끼잖아요. 자, 그럴 때는요, 화살표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자가, 즉 교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면, 자, 교환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근데 후자는 사용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후자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자, 사용 가치는 주관적이다. 지금 교환 가치, 사용 가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품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섞여 있는데 교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구매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사용 가치가 월등하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 예시를 좀 들었고요. 예시 바로 밑에 구절도 마저 보시면은 이 사례를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어야 되는 문단은 바로 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사례를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상품의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만 휩쓸려서 사용 가치가 결정될 때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그 물건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건강한 소비를 해야 된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사용 가치의 기준을 나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로 한번 가보십시다. 1번,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큰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요, 앞부분, 앞단락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면 의미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사용 가치보다도 교환 가치가 큰 상품 구매해야 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요, 뭐 두루두루 고려해라 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사용 가치. 나에게 있어서 사용 가치가 어떠한가, 그 기준을 나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2번 땡. 자, 3번,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구매했다가는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3번 당연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 여기 나와 있죠.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자,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4번의 내용이겠죠.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7번. 자, 여러분들 7번 문제 보시면은요, 기억기술 이율 중 어색한 곳을 찾아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정하는 문제예요. 자, 엄밀히 따지면은 작문 문제입니다. 퇴고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비문학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맨 마지막 지향이냐 지양이냐를 물어보는 파트에서 어휘적인 측면도 조금은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흐름을 통해서 지금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고치자, 수정하자라고 하는 이 대안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서학으로 불리던 천주학은 학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자, 학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서학, 천주학, 학으로 불렸겠죠. 이상함이 전혀 없죠. 어색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로 수정하면 오히려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땡. 당시의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서학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자, 뒷문장까지 읽어보셨으면 답이 좀 쉽게 나옵니다.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신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저 구조를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주장하였는데 잘못된 설명.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은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계에는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도 있어서 서학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서학 말고도 양명학도 있고 고증학도 있었으니까 서학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죠? 자, 유일한 대안이었다로 나와주면 안 되겠죠. 바로 앞 구절이 있는데 양명학도 있고 고증학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 3번도 잘못된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자, 어떤 부분은 수용했다. 하지만이 나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는 역접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부분은 지양했다. 지양.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휘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추구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게 지향이잖아요. 그런데 지양의 양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어휘 테스트에서 다뤘었습니다. 자, 지향의 양자 같은 경우에는요. 날릴 양자였거든요. 여러분들. 날릴 양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손과 손으로 물건을 집어서 저 멀리 태양이 있는 쪽으로 훅 던져버리자. 내가 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날려버리자. 날릴 양자가 쓰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멀리 날려버렸다. 내가 취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지양으로 수정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비문학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휘적인 측면, 지향과 지양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7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십시다.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는 글쓰기 과정 중에서 계획하기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 능숙한 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는 이 과정에서 오랜 공을 들인대요. 근데 미숙한 필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글쓰기에서 계획하기는 자, 보세요. 계획하기에는요. 글쓰기의 목적을 먼저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전달해 줄 독자가 어떠한 연령대, 어떠한 성향,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하고 빈칸이에요. 자, 여러분들 빈칸 문제가 있으면요. 항상 빈칸의 바로 앞, 바로 뒤에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모든 힌트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삐리리 때문이다. 바로 뒤를 볼게요.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자, 여러분들 똑같은 주제를 전달하고자 해도요. 내 글을 읽게 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아니면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어휘들은 달라져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 찾아볼까요? 계획하기 과정이 글쓰기 전체 과정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처음이니까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죠? 땡. 글의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 용어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분명 제가 조금 예상해보건데 8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2번 하셨을 겁니다. 2번. 왜냐? 바로 밑에 어려운 개념 전문 용어 나오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갔을 거야 라고 굉장히 좀 단순하게 2번하고 체크를 하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글에 무조건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 용어를 포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오히려 독자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면 글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대잖아요. 글의 목적은 뭐예요? 독자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3번이 적절한 답이 될 거고요. 독자의 배경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글의 목적과 주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이구야. 자, 여러분들, 독자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글을 쓰려고 했던 그 목적 자체를 바꿉니까? 글의 주제를 다 바꿔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글을 내가 왜 쓰려고 하는가? 목적을 먼저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예상 독자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독자 분석하고 나서 주제를 바꿔버리면 주부가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되겠죠? 자, 4번 땡.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8번이 정답 3번. 자, 그 다음 9번. 자, 여러분들 이번에 문학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4문제에서 우리 고전시가 아까 반가웠죠? 그리고 고전소설, 현대소설 모두 다 익숙한 작품인데 유일하게 현대시가 조금은 생소한 작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생소한 것과 어려운 것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생소하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생소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읽어보면은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너무나도 쉽게 파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작품이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내용에 대한 이해인지 표현 기법에 대한 분석인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1번 대상들을 호명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대상들을 부르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고요. 2번 빈집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 자, 그리고 3번 영탄적 어조, 영탄법 쓰였는지 보셔야 됩니다. 영탄적 어조를 활용해서 이별에 따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 4번 글 쓰는 행위를 통해 여기요.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을 열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재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제에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자, 화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화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쉽게 바로 앞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요? 나는 사랑을 잃어버린 이별의 상황입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자, 네 나왔죠?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자, 인사하고 있어요. 잘 있거라 밤들아, 겨울 안개들아, 촛불들아, 흰종이들아, 눈물들아, 열망들아, 얘네한테 전부 다 잘 있어 안녕 하고 이별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랑을 잃고 나서 이런 것들에게 이별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했을 때 함께 존재했던 것들이겠구나. 이제는 그것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밤들아 안개들아 촛불들아 흰종이들아 했으니까 호명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이제는 빠이빠이 끝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요. 이 사람도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재회할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자, 바로 밑에 구절을 보세요.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장님처럼이라고 했어요. 진짜 장님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자, 여러분들
고전시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시도 그렇고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이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을 잠그고 있잖아요. 문을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단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과요? 내가 지금까지 이어오던 사랑이 끝났으니 이제는 그 모든 소통과 단절하고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이제 문을 잠갔고 나의 사랑은 그녀와 혹은 그와 함께하던 사랑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사랑인 거잖아요. 그 홀로 남겨진 내 사랑이 빈집에 혼자 갇힌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 사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재회할 수 있을 거야?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있습니까? 없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죠? 끝인사 나누고 있고 문도 잠궈버리고 있고 이제 나 혼자 남아있는 홀로 남겨진 내 사랑의 빈집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회복을 열망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소한 시지만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자, 나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 빈집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빈집에 갇힌 게 뭡니까? 내 사랑이 갇혔거든요. 내가 집에서 문 잠그고 혼자 있겠다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지금 빈집에 갇혔다는 걸 보니까 내 마음, 그녀를 사랑하거나 그를 사랑하던 내 마음을 혼자 이제 안에다 넣어두고 꼭꼭꼭꼭 문을 잠궈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떠나보내고 나서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 내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맞습니다. 근데 3번 영탄적 어조. 자, 선생님 영탄법 같은 경우는요. 뭐 감탄사라든가 느낌표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다. 영탄적 어조. 뭔가 이 감정을 발산시키는 이 어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자, 뭐뭐구나. 감탄형 종결음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뭐뭐네라고 하는 것도요. 뭐뭐네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평서형의 문장에도 쓸 수가 있지만 감정을 표출하고자 할 때, 감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뭐뭐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구절 지금 보시면은요.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요. 문을 잠그네. 라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아하. 자, 감정을 터뜨리고 있구나. 영탄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영탄적인 어조를 활용하여 이별에 따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영탄법이라는 것 자체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 기법이다 보니까요.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3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셨다면은 자, 생소한 작품이지만 답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자, 4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문학을 이 수업을 할 때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이 자, 특히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표현 기법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혹은 시점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나와줬기 때문에 시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자, 정확하게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선지를 보면 눈치채실 수 있는 것처럼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서술자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1번.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인 위치에서 전달하고 있다. 자, 포인트 보이시죠? 전지적인 위치. 그럼 이 설명 보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지적 작가. 자, 그 다음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되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서술자가 작품의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1인칭이에요. 자, 우선은 1인칭.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서술자가 작품의 내부에 있어. 그러면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그럼 벌써 끝났죠?
서술자가 주인공이래요.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죠.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그 다음에 4번.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 관찰자. 자, 여러분들 포인트 여기 잡으셨으면 돼요. 외부 관찰자. 그럼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의 외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3인칭이죠. 3인칭. 그리고요. 주관 배제하고 관찰자의 시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골고루 시점들이 다 나왔는데요. 사실은 모르는 작품이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시점 문제였는데 이 작품 너무너무 흔하게 우리가 많이 봤었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흥길의 작품입니다. 자, 아마도 작년 7, 8월부터 쭉 1년 동안 학습을 해오시면서 제 수업을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지겹죠. 이 작품 우리 거의 한 5번, 6번 봤어요. 전체적인 줄거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는 집주인이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트였던 권씨라는 사람을 새빵에 이 세를 주면서 벌어졌었던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권씨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집주인으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윤은길 작품이네 라고 봤다면 볼 필요도 없이 에이 당연히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2번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됐겠죠. 하지만 못 봤었다. 이 작품 처음 본다. 우리 또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르는 작품이다라는 전제하에 시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은요. 여기 제시된 지문에서 서술자가 자기 스스로를 나, 내, 우리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으라고 했었죠. 나왔습니다. 나는 잊을 뻔했다. 그럼 당연히 1인칭이라는 거니까요. 3인칭 전지적 작가 빼고요. 3인칭 작가 관찰자 빼야 되겠죠. 2번, 3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요.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나한테 말을 해요. 반드시 갚는 조건이다. 우리가 이제 모든 소설은 추리소설 읽듯이 자 친절하게 전체 줄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똑 떼가지고 제시를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작품이었다면 어떤 상황인지 두 인물이 어떤 관계에 처한 거지 이 인물들의 정서는 무엇이지 추리를 해나가면서 읽어나가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소설들을 추리소설 읽듯이 해라 라고 했었죠. 자, 그가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했으니까 그러면 뭔가 돈 빌리는 내용인 건가 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엄숙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자,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 빌리는 상황 맞고요. 돈을 빌려줄 뻔했는데 아차!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좀 야멸치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급 내용표의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보증 서줄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라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권 선생. 자, 그러면 산부인과 원장님한테 가서 좀 매달려 봐라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산부인과 병원에 누군가가 누워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자, 도전적이었던 그 권 씨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다시 수주부모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사실 권 씨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뻔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 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호전적인 자세를 하고 갔었다라는 거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이면서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지금 급박한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되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 쫓아와서 돈 좀 빌리자라고 부탁하고 있는 권 씨의 상황을 권 씨의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은요, 지금 보세요. 2번과 3번이 있을 때, 자, 둘 다 1인칭이라고 했었는데요.
서술자가 주인공, 나가 주인공이고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 전혀 아니죠? 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등장인물, 나로 등장을 했고요. 권 씨라고 하는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 돈 빌리러 온 그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정답은요. 2번. 너무나도 익숙한 작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 나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도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론만 숙지하고 계셨다면 분석해낼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러니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문학에서도 필수적인 이론은 좀 숙지를 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11번.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합법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합법 문제 치고는 이 문제도 변별력은 없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 봐가면서 OX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은지가 말합니다. 국민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자, 이 설탕세 부과하게 되면은요,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고요, 질병도 예방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자, 첫 번째 발화에서요, 화제, 설탕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화제 제시해 준 거 맞죠? 자, 그랬더니 운용.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자, 네가 말한 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근거를 좀 들어봐라. 운용 말 보시면은요, 은지의 주장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2번 땡입니다. 그랬더니 은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서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 자, 은지는 두 번째 발언이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맞죠. 세계보건기구 보고서까지 가져와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3번 맞고요. 자, 재윤이 말합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나왔었죠? 은지가 말했잖아요. 질병이 예방되니까.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아. 이 의견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은지가 제시한 이 주장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타당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부정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2번. 쉽게 나왔습니다. 네,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2번. 자, 그 다음요. 12번. 여러분들 한자어 문제입니다. 네. 이음절 한자 문제고요. 우리가 뭔가 한자가 먼저 등장을 하면 좀 긴장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 사실 요 문제도 국가라고 하는 단어 처음 보는데 알력 조금 생소한데 편달 이건 뭐지? 자, 여러분들 사실은 한자를 전혀 모르셨어도 요것도 약간의 여러분들의 센스를 발휘를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금 상식적인 단어를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정답으로 지금 제시를 해냈거든요. 자, 우리가 2번부터 먼저 볼까요? 두 번째 거 매수.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이에요. 내 거요, 내 거. 그러면 땡땡땡 하려 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보니까 집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 사는 것, 파는 것. 매수, 매도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집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라 당연히 매도가 나와줬어야 되죠. 그래서 국가가 뭔지 알력이 뭔지 편달이 뭔지 저 한자가 맞기는 한 걸까 고민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매수 매도에 관한 어휘만 조금 아셨다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2번을 정답으로 제시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단어를 알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휘에 대해서 상식적인 측면을 좀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 그래도 마저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요. 가 먼저 보시면 노래 구자 노래 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송한다. 우리 회사는 올해 최고 수익을 창출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송하고 있어요. 최고 수익을 냈거든요. 구가 적절합니다. 그는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팔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서 넘기는 게 아니겠죠. 2번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알력이 심해서 중재자가 필요하다. 알력 볼까요? 삐걱거릴 알, 칠력. 그래서요, 직접적으로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의견이 충돌하니까 그걸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하니 앞으로 많은 우리가 보통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 편달 보시면은요. 채찍 편자, 때릴 달자.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따끔하게 나무라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두 번째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자, 지도 편달, 요 단어는 그래도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매수, 매도. 이번에 기억이 남으시겠죠? 자, 매도가 맞다라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13번. 어법 문제에서 한글 맞춤법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붙이다, 다쳤다, 걷잡다 네 단어 전부 다 우리 어휘 테스트에서 나왔었던 단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문제 보자마자 걷잡다? 아이 당연히 눈에 딱 보이네. 4번 찍고요. 정말 5초 10초 만에 넘어가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성실하게 이 어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신 분들이 시간적인 측면이나 이 합격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은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렵지 않게 4번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걷잡다, 디귿이 들어간 걷잡다가 있고 티읕이 들어간 걷잡다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라고 했었어요. 티읕이 들어간 걷잡다, 겉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대충 훑어보는 거니까 무조건 뒤에 수량이나 수효, 즉 숫자가 나올 것이다. 1000명이 넘게 온 듯하다. 1000명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티읕이 들어간 걷잡다가 들어가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정확하게 4번. 4번이 나와줬어야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것들도 뜻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일은 정말 힘에 붙이는 일이다. 자, 붙이다 같은 경우에는 힘에 모자라다, 힘에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힘겹다라는 소리겠죠. 힘이 붙이다. 그 다음에 그와 나는 전부터 알음이 있던 사이였다. 알음은 알다에서 나왔다라고 했었잖아요. 사람들끼리 서로 아는 일. 알음 정확하게 맞고요. 자, 대문이 저절로 닫혔다. 기본형 닫다잖아요. 닫히다. 그러면요. 열린 문짝이나 뚜껑이나 서랍 따위 지금 대문이니까 문짝 맞죠? 도로 제자리로 가서 막히다. 그래서 닫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걷잡다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 비교 좀 해볼까요? 디귿의 걷잡다가 있고 티읕의 걷잡다라고 있었는데 티읕의 걷잡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해서 헤아리기 때문에 그 뒤에 무조건 수량이나 수효가 나와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요거 우리 심화과정 어휘 테스트에서 봤었던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4번이고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얻어가야 할 교훈, 한글 맞춤법, 표준어, 이 파트와 관련된 문제들은 앞으로도 절대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휘와 결부지어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자, 한꺼번에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조금씩 암기량을 늘려가면서 학습하셔야 된다. 자, 특히나 제 특강이에요.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 특강 단 2시간짜리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 걷잡다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의 중요성 아시겠죠? 자, 정답 4번 넘어가십시다. 자, 14번 한자 문제. 근데 여러분들 한자 문제가 지금 3단어가 나왔잖아요. 장관이 나오고 보상이 나오고 결제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결제가 나왔어요. 결제. 너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결제. 우리 어휘 테스트에서도 봤었고요. 당연히 기출에도 등장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3개 단어가 나왔을 때 너무너무 반가운 너무너무 흔한 단어가 나왔다면 얘를 먼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어이제가 아니라 아이제잖아요. 아이제. 그러면
아이제자의 결제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하는 그 문서라고 했었고, 자, 아이제자에는 마를 제자, 옷감을 마르다, 옷을 자르다의 뜻이기 때문에 옷의자가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얘부터 볼까요? 옷의자 있죠? 옷의자 있죠? 없네요. 그럼 무조건 3번, 4번은 치고 우리는 50%의 확률로 1번과 2번에서 고민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는 단어를 먼저 기준으로 삼고 속어법으로 빼나가시면서 확률을 높이시는 겁니다. 자, 1, 2번 중에 정답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또 하나. 기출을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이시라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기출 단어였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보통 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 공부에 대해서 선생님, 한자는 범위가 없는데 몇 천자를 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급 한자를 외울까요? 요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한자 어휘에 관련된 문제가 빠지지 않고 매년 등장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국어가, 즉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이 말들의 65% 이상이 전부 다 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해력과 독해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자 어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자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한자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한자들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낸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빈출순으로 외우는 기출어휘 계속 테스트 보면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온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어휘니까요. 자, 그래서 1, 2번 중에 고민을 해봤다면, 자, 결제에서 말을 제자 들어가서 옷 의자 들어간 애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두 번째로 보상 찾아봤다면은요. 자, 보상.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거잖아요. 손해를 갚는다라는 의미에서 기울보자, 갚을 상자에 보상이 들어가 줬어야 맞는다. 그럼 사실은 장과를 몰랐어도 우리가 1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죠. 자, 1번의 장자가 저거 기일장자 아닌가? 기일장자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한자는 뜻이 거의 10대 개에 해당될 정도로 뜻이 많습니다. 그러니 단편적인 대표되는 뜻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길장자 벼슬관자 들어가서 관청의 으뜸 벼슬, 우리가 생각하는 장관이 길장자였다. 기억을 해 놓으십시다. 자, 정답은요. 1번. 자, 그 다음 15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추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추론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논리 추론, 까다롭게 꼬아놓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만 하지 않았을 뿐 내용 일치와 크게 수준의 차이가 없는 쉬운 추론 문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자, 지문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서 우리는요,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종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요, 보편적이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뒤를 또 중점으로 봐주셔야죠.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이기도 하다. 우리가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고유한 인격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요, 보편적인 복수성, 여럿이서 모여서 사는 복수성도 가지고 있고요. 개개인으로서의 특수한 단수성도 겸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적 존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에서는 어떠한 획일화, 시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즉 개인으로서의 이런 단수, 특수한 단수성, 이런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수로서 그리고 단수로서, 즉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한 채 다원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모두 다 겸비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십시다.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자, 우리는요, 여럿이 모여서 복수의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했었잖아요. 1번 맞습니다.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포용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타인을 포용하면서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2번 맞는 설명이고요.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는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 자, 여러분들 3번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 즉 특수한 단수성을 보존하려는 제도는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을 이 내용 안에서 끌어낼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 지문에서는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겸비한 게 바로 다원적 존재라는 거고, 우리는 다원적 존재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 자체도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 특수한 단수성 때문에 보편적 복수성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건 아니죠. X. 4번 보시면은요,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하려는 시도. 자, 이 말이죠. 개별적인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려는 것은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결과다.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한 채 살아가는 게 바로 다원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인 건데,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면 그 다원성을 파괴하는 결과다. 같은 말인 거죠. 네. 자, 4번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러면은요, 3번에 대한 내용은 지문을 바탕으로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자, 정답은 3번.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모두 겸비한 채 살아가는 다원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요, 16번. 춘향전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작품에 조금은 생소한 부분 아니셨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춘향전에 항상 눈에 익었었던 그 부분은 암행어사 출도요! 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요, 춘향이를 변사또가 잡아들여서 매를 치면서, 곤장을 치면서 이 고문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선지 분석부터 한번 가볼게요. 동일한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 조성. 사실은 여기까지만 찾아도 돼요. 똑같은 글자를 반복한다면 리듬감 조성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것이 있는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활용하여, 자, 숫자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 간의 대화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포인트 다 짚었습니다. 가보십시다. 매우 치라 소리에 맞춰서, 자, 후리쳐 딱 붙이니 춘향이 정신이 아득하여 해고 이것이 웬일인가? 일자로 운을 달아 우는 말이, 일자로 운을 달았어요. 일자를 넣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운을 달아서. 근데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또 이자로 우는구나. 또 아랫부분 보시면은요, 자, 또 하나 딱 붙이니 삼자로 우는구나. 1, 2, 3 나왔죠? 1, 2, 3을 통해서, 자, 숫자 활용해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일자로 운을 달아 우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 일정지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 하지했더니 일신난처 일각인들 변하리까 이리 힘들게 말으시오. 자, 두 번째도 보시면은요, 이부불경 이내 마음 이군불사와 무엇이 다를까? 이 몸이 죽더라도 이 도령은 못 잊겠소. 이 몸이 이러한들. 자, 전부 다 계속 이라고 하는 글자를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놓은 이 부분들에서
똑같은 글자, 동일한 글자를 반복해서 리듬감이 조성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요. 이런 1, 2, 3 숫자를 활용해서 주인공이 지금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세 대째 맞고 자, 처해 있는 상황도 알 수가 있죠. 자,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은요. 춘향이가 매를 맞아가면서 한 대 맞고 두 대째 맞고 세 대째 맞을 때 춘향이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화 있습니까? 인물 간의 대화? 없거든요. 인물 간의 대화도 없고요. 그리고 또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자, 춘향이는 매를 맞아가면서 이 서러운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내적 갈등 해결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답 3번. 너무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유교적 가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춘향전이라는 것 자체가 표면적 주제가 일부 종사하는 정절을 지키는 춘향이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요. 한 남편에게만 일부 종사하겠다라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뒤도 보시면은요. 여기 삼청동 도련님과 삼색연분 맺었는데 삼강을 버리라 하소. 삼강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 삼강오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했죠. 그래서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맞죠. 자, 4번 맞습니다.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십시다. 자, 고소설의 유통 방식, 구연에 의한 유통, 그리고 문헌에 의한 유통, 구연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거죠. 문헌에 의한다라고 하는 건 책으로 유통이 됐다라는 거죠. 네. 자, 구연에 의한 유통은 구연자가 읽어주는 방식이에요.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읽어주기도 하고요.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주는 걸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읽어주기도 하는데 그 구연자가 바로 누구냐? 전기수로 불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읽어주기도 하고요. 읽을 수 있지만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 남이 읽어주는 걸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기수가 읽어주는 거. 자, 이걸 바로 우리가 구연에 의한 유통이라고 불렀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수는 구연자였죠?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연하였다. 자, 맞는 설명되는 거죠? 네, 쭉 내려가 볼게요. 소설 구연을 통해 돈을 벌던 전문적 직업인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았다. 자, 달리 말하면요. 문헌에 의한 유통은 이 구연에 의한 유통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 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요. 문헌에 의한 유통은요. 구연에 의한 유통에 비해서 시간, 공간의 제약이 적었다라는 내용을 요 내용을 뒤집으면 바로 3번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문헌에 의한 유통은요. 차람, 구매, 상업적 대여 총 3가지가 있대요. 자, 차람 보시면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까지가 차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차람에 대한 선지 있죠? 차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책을 빌려보는 방식은 맞는데요. 자, 없는 구조로 슬쩍 집어넣어놨죠. 대가를 지불하고. 선생님, 여기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차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매에 관한 이야기로서 돈을 지불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선지를 구성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하나의 선지를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람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여기서 끊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건 차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내용 잘못된 거죠?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2번.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저 보시면은요. 새 책가에서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빌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빌려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새 책가가 성행한 원인. 자, 비용이 더 적다, 비용이 더 쌌다라는 거죠. 자, 4번도 맞는 설명.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18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십시다. 삼국사기
본기 28건, 지 9건, 표 3권, 열전 10건의 체제로 되어 있다. 몇 건, 몇 건, 몇 건, 몇 건. 이거 우리가 다 외워지겠습니까? 네, 그냥 몇 건, 몇 건, 몇 건 있구나. 나중에 선지에서 물어보면 다시 찾아가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자, 이 중에 열전은 그럼 우리가 이제 열전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 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수록된 인물들 굉장히 많아요. 86명. 자, 그런데요. 신라인들도 있고요. 백제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록 인물의 배치에는 원칙이 있었는데 앞에는 명장, 명신, 학자들. 그리고 관직에 오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릴 만한 사람은 이 열전에 실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반신의 경우에는 반역을 꾀한 신하잖아요. 반신의 경우에도 열전의 끝부분에 배치가 되기는 했었네요. 그러면 왜 이런 부정적인 인물들을 실어놨느냐? 부정적인 행적을 드러내어서 반면교사로 삼는 데에 있었다.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보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의도로서 우리가 타선지석이라고도 하죠.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고구려의 연개소문. 반신은 맞아요. 하지만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모습도 같이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서 신라의 정통론에 기반해 있다. 신라의 정통론에 기반해 있다. 유교적 사관에 따라서 당시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유교적 사관에 따라서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라고 평가를 한다. 하지만 예외라는 거죠. 연개소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평가는 달리 다면적이고 그리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신라의 정통론에 기반해 있고 지배질서를 공고히 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연개소문의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여러 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삼국사기 열전에 고구려인 아까 연개소문 실려 있었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요. 네, 신라인도 있고 백제인도 있었죠?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었다는 점은 이 책이 신라의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이 모두 다 실렸는데 그것 때문에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은 알 수 없죠. 오히려 평가가 신라의 정통론에 기반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뒤집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연개소문 요 이야기에서 연개소문의 사례를 통해서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라는 평가도 받았다라는 거지 연개소문이 실려 있기 때문에 신라의 정통론에 기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땡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서는요. 이 책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 연개소문의 사례에서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이러이런 평가를 받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 연개소문의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삼국사기 열전에는 기릴 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수록되지 않았다. 앞부분 보시면 여기 있었죠?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기릴 만한 사람들도 실어줬다라는 거예요. 관직에 오르지 못했어도 수록됐었다라는 거죠. X. 삼국사기의 체제 중에서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한다. 자, 권수 물어봤습니다. 숫자 아까 맨 앞에 있었죠? 본기 28건. 열전은 10건이잖아요. 본기 28건이 훨씬 더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권수 당연히 아니죠. 자, 정답은 2번. 자, 2번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19번 가보십시다. 역시 추론 문제. 추론 문제인데 추론 치고도 많이 두 바퀴 세 바퀴 꼬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요것도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표현한 한 바퀴 좀 이렇게 달리 이 설명을 좀 바꿔놓은 정도의 추론인 거지 굉장히 2차원, 3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추론 문제는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논리 추론 같은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죠.
자, 보십시다. 프랑스에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 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자, 학습부진아를 가려내려고 기초학습능력평가를 목적으로 해서 IQ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초의 IQ 검사는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선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학습이 힘든 아이들, 지적장애아나 학습 부진아를 가려내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시행된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이 너무 쉽게 1번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비로소 이제 수치화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거는 이 검사 이전에는 수치화할 수가 없었단 소리죠. 그래서 IQ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자, 오랫동안 IQ가 높으면 똑똑하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좋지 않고 학습에도 부진한 사람으로 판단했다. 물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앞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IQ가 높은 아이는 읽기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요. 계산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자,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좋을 확률이 좀 더 높다. 같은 말인 거죠? 그죠? 그런데 쭉 내려가 보시면 하지만 뒤를 봐주셔야죠, 또.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지능 전체를 측정하는 건 아니란 소리가 되겠네요.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왜요? IQ는 일부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지능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3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0번.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몇 달 안 됐으니까. 국가직 시험하고 이번 지방직 시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한자어가 들어간 비문학 지문이 등장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휘 문제, 한자 문제로 봐야 되는가, 비문학 문제로 봐야 되는가, 이렇게 좀 혼동을 느끼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맥에 의해서 내용에 대한 파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비문학 독해 문제입니다. 특히나 제시된 지문을 보시면은요, 한글과 한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어학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문법, 어법이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좀 공부를 좀 가볍게 놔도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은 1회독을 해서 그것을 좀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지문들도 좀 무난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 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글과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여서 표음 문자. 한국어 문장을 읽는데 학습해야 할 글자가 적지만, 자, 학습해야 할 글자 적어요. 그런데 한자는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 자, 다르죠? 다릅니다. 표의 문자여서 한문을 읽는데 익혀야 할 글자 수가, 자, 글자 수, 익혀야 할 글자 수가 훨씬 많대요. 이런 번거로움에도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이 있다.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죠? 한글에서는 동음이어, 즉 형태와 음이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서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동음이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문법에서 배웠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배배배배 다 기억나시죠? 사람 배, 먹는 배, 타는 배, 두 배, 세 배, 갑절, 곱절 했을 때 그 배 전부 다 동음이어잖아요. 자, 이 동음이어 형태와 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서요. 배라고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어떤 배를 가리키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한자는 동음이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한글로 사고 그러면
발생한 사건인지 생각하고 공리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자는요. 전자는 자 일사자 들어간 사고죠. 그리고 후자는요.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사고잖아요. 헷갈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음이어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문제점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애인. 애인은 문맥에 따라서 애가 인을 수식하는 관형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요렇게 수식하는 관형으로서 쓰일 수도 있지만은요. 자, 또 인을 목적어로 삼는 서술어로서도 쓰일 수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다 얘가 서술어로 쓰이는 거 맞네요. 자,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도 문장 성분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자, 한자가요. 문맥에 따라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했지 한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설명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1번부터 벌써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문장 성분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도 문장 성분 그러니까 맞는 거겠지. 단어의 키워드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시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 지문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한문이 문장 성분, 문맥에 따라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도 끌어낼 수 없어요. 그다음에 2번.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깨끗하게 만든 물, 그래서 정수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정은 수를 수식한다. 여기만 보셔도 돼요. 깨끗하게 한 물이잖아요. 그러면 수를 수식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요. 애인에서 애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애는 동음이어가 아니다. 동음이어에 관한 문제는 한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의사만으로는요. 병 고치는 사람인 건지 혹은요. 의로운 지사인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글이 가지고 있는 동음이어의 문제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의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이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내년 시험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비문학. 비문학은 짧은 시간 내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문해력과 독해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문해력과 독해력을 위해서는 어휘 필수입니다. 자, 한자가 조금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해서 생소하다고 해서 초반부터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번에 어휘 문제 3문제나 등장하는 거 보이셨죠? 그리고 또요. 기본적인 한자에 대한 숙지가 가능하셔야만 우리의 독해력과 문해력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꾸준하게 비문학 문제 자, 일주일에 최소한 3번, 4번 이상 세례문 지문 이상 분석해 가면서 풀어가는 연습 훈련 꾸준히 이어가시고요. 그리고 한자 어휘. 자,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적은 양일지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외워가시면 지방직에서의 한자 어휘 막연하게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어법은 기본적인 이론 한 바퀴 쭉 회독하셔서 꾸준히 잊지 않으시도록 문제풀이 위주로 가시면 되겠고요. 문학은 자, 양효주 믿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자, 표현 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작품들의 정리까지 여러분과 문학 작품 함께 진행하면서 분명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재밌다, 수업이 아니라 무슨 교양 듣는 것 같아 라는 기분 들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의 끝끝내 승리하고야 마는 그 모습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